출발 새아침. 영희와 아베는 이웃에 살았습니다. 영희는 어린 아베에게 글도 가르쳐주고 그릇 만드는 법도 알려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달려가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희보다 키도 커지고 힘도 세진 아베는 영희를 깔보기 시작했고 영희네 집에 함부로 들어와 구둣발로 바닥을 어지럽히고 영희가 아껴두었던 보석도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아베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다시는 집에 오지 말아라. 영희를 괴롭히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아버지보다 더 힘이 세진 아베는 대문을 시끄럽게 쾅쾅 두드리면서 영희를 놀라게 하고 아버지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진 식구들은 왜 아베를 화내게 했느냐? 빨리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아버지를 다그쳤고요. 영희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식구들이 협심해서 물리쳐야 될 적은 누구일까요? 아베일까요? 아버지일까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벗. 요즘은 쓴소리가 더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달콤한 벗을 기대했으나 점점 쓴맛이 많이 나네요. 쓴소리도 할 줄 아는 벗, 뷰티 이종훈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요즘 입맛이 좀 씁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이 또 쐈어요.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차례 또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니다. 이 합참이 이번에는 시간은 밝히질 않았습니다. 지난달 25일 발사체 발사 이후 벌써 4번째고요. 네. 오늘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도 내놨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한미연합훈련을 딱 집어서 네. 우리한테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딴 생각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딴 생각이 뭡니까? 핵을 다시 만들겠다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거겠죠. 예, 한미연합훈련 시작과 더불어서 사실은 추가 도발이 좀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역시 그렇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But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실은 남북 평화 경제론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남북 간의 경협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북한은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대통령의 이 발언도 좀 약간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긴 합니다. 네. 방향성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나간 언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장 뭐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는 상황도 상황이거니와 지금은 좀 발등에 불부터 좀 꺼야 할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북한하고 경협하는 과정에서 좋은 일만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불해야 될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뭐 하여튼 대통령의 의지는 읽을 수 있으나 좀 현실적으로는 조금 지금 당장 도움은 안 되는 발언이다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아무래도 이제 남북 경협 얘기 꺼낸 거는 일본한테 메시지를 던진 거겠죠.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어쨌든 동상이몽처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또 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를 써가지고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네. 정말 놀라키는 정말 사람을 한시도 가만두지 않는 북한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살짝 민망해지긴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 수입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고요? 네. 우리도 일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기 시작한 것으로 이제 봐야겠습니다.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해서 시멘트 원료로 사용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고 예.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지금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환경부가 어제 이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 또 중금속 오염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방사능 전수조사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방사능 올림픽에 대한 우려도 지금 고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뭐 일본 여행 금지랄지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어제 나섰는데요. But 정치인들의 주장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문제는 대한체육회가 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IOC에 아예 좀 공개 질의를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쿄올림픽 방사능 정말 안전한 거냐. 일본 그 뭐 시민단체 쪽에서도 뭐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동경 내에서 몇 개 지점 또 측정까지 해가지고 공개도 하고 그랬는데 네. 또 뭐 후쿠시마산 또 농산물을 또 식자재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선수들 먹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 질의를 좀 함으로써 이걸 좀 공론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선수들 안전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은 결국 방사능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특히 방사능 올림픽. 예. 그렇죠. 근데 그 일본식 석탄재를 수입하는 것을 조금 조절한다 그러면 이게 수입량이 많은가요? 우리나라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우리 기업에도 일부 영향은 가겠죠. 그런데 네. 뭐 국내에도 석탄재가 없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근데 반면에 이제 일본에 석탄재를 수출하는 쪽에서는 조금 지장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일본에 수출하는 양의 90%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재판국의 명성교회에 대해서 세습이 뭐 잘못됐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어제 오늘 계속 실검에 오르던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뭐 이건 그동안에도 계속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그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 목사로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청빙을 하는 것으로 아들 김하나 씨를 말하는 거죠? 예, 실명을 또 얘기를 하시네요. 네.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교회 부자 세습 논란에 이제 휩싸였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와 관련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재판국이 이제 처음에는 뭐 이거 뭐 문제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다가 이게 이제 뭐 그래도 부자 세습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하면서 유권 해석의 문제로 불거졌고 이게 또 몇 차례 또 이게 수년도 되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어제 결정을 내린 건데요.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 목사의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 결정에서 이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 세습 이건 인정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이게 사실은 2017년 당시에 이제 명성교회 재직 성도 수가 10만 2,160명인데 네. 이 공동의회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과반수가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안건이 두 개였단 말이죠. 교회 합병하는 안건하고 이 김하나 목사 청빙하는 거 하고. 네. 근데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과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두 개를 한꺼번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절차 위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도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절차 위배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교회들이 부자 세습 이런 논란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준비하신 이슈는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수장님.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결국 최종 확정했습니다. 원래 10,000원을 사실은 막 기대하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얼마나 변화가 생기는 건지 직접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의 김경선 국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됐는데 이 금액으로 확정이 된 배경 이게 정확히 뭘까요? 네, 그 최저임금 법에 따르면은요,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안을 결정해서
노동부 장관에게 통보를 하면 네. 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노동부에서 이의제기 이 내용 등을 이의제기는 항공노총에서만 들어왔는데요. 네. 그 내용을 검토해 볼 때 그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위원회 결정 과정을 쭉 지켜봤을 때 그 특별히 내용이나 절차상으로 봤을 때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대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보통 10,000원 정도 그 근로자 측에서 10,000원 얘기하고 뭐 이 사측에서는 또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 얘기하고 이러면서 줄다리기가 좀 심해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생각보다 되게 싱겁게 사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10,000원 요구는 노동계가 이번에만 요구하신 건 아니었고요. 예. 2016년도 최저임금 결정 때부터 계속 노동계 목표는 목표 아니었죠. 계속 네. 10,000원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한꺼번에 10,000원을 하기에는 과거에는 뭐 한 70% 인상까지 가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였고, 이제 이 논의 과정은 저희가 12번에 걸쳐서 전원회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의 요구안을 좀 노동계는 조금 더 낮춰달라 공익위원 쪽에서 그다음에 경영계는 처음에 삭감안을 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최종 제시안을 제시하도록 했고 마지막으로 제출된 최종 제시안이 노동계가 6.3% 그다음에 경영계는 2.87%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최종안을 갖고 결정을 한 것이죠. 네. 뭐 여기서 말하는 뭐 퍼센테이지는 좀 약간 임의적으로 나온 거긴 하겠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6.3%는 3년 안에 최저 10,000원 달성이 되는 금액이고요. 네. 네, 3년 안에 10,000원 되는 금액이고 2.87%는 네. 그 경영계에서 그 자리에서 주장은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이 물가 상승률 1.1%에다가 물가 상승률 전망치 1.1%에다가 네. 경제 성장률은 그 전망치는 2.5%인데 정부 전망치는 최근에 이제 이 실적치가 1사분기 실적치가 전년 동기 대비 1.7%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네. 두 개를 합친 것이다라고 경영계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제 경영계 주장이 좀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두고 한국노총이 아까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87이라고 하는 이 퍼센테이지 산출 근거가 부족하지 않느냐 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저임금은 원래 최저임금 법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근로자의 생계비, 네. 그다음에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번 결정 과정에서도 계속 그런 통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전원회의에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최종적으로 이렇게 투표를 해서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한 물가 상승도 못 미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1%였는데 경제 성장률을 이 전망치로 하면 2.5%고 실적치로 하면 1.7%인데 사측 주장은 최근에 성장률 같은 경우 전망치와 실적치가 너무 격차가 크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셨고 노동계에서는 그 두 개를 합치면 3.6은 나오는데 2.87은 그거 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결국 삭감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인상률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예. 이게 답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노사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준이 좀 달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네. 그렇군요. 지금 여당 내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자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면서 이번에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속도 조절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그렇게 된다면 일관성이 없는 거다 이런 비난이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근데 아까 제가 법률적인 절차나 이런 과정을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은 정부가 임의로 이렇게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네. 노사 공익의 3자로 구성된 독립된 의사결정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수준을 결정하고
거기에 특별히 위법적인 요소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 결정되게 되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법상에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근로자 생계비라든가 이런 4가지 결정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또 경제나 고용에 미친 영향 그리고 또 국민적인 수용도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결정한 거라고 보고 그걸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기보다는 노사정이 서로 합의를 해서 상황 변화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참작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방향으로 꼭 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시죠. 지금 그렇다면은 그 중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이번 최저임금 소폭 상승을 두고 서로 간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특히 주휴수당 폐지 목소리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그 차등 적용이나 주휴수당 폐지 요구는 그 경영계에서 한 2년 지금 전부터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을 때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예. 사실 이번에 그 논의 과정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 제가 거기 계속 참여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 차등 적용이나 주휴수당 주휴 시간을 포함한 월 한산액 병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요. 예. 표결까지 가서 차등 적용,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가능은 합니다. 근데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표결을 통해서 안 하는 걸로 했고, 또 주휴 시간을 표기한 월 한상의 병기, 그 의미는 사실 주휴수당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법상으로는 지금 인정하게 돼 있는데 법령상으로는 예.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도 역시 표결을 통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이번에 결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경영계에서 주장하시는 것 중에는 업종별뿐 아니라 규모별 차등 적용도 필요하다라고 하시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규모별 차등 적용 문제는 사실상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좀 상당히 발생할 수 있고요. 더 어려운 사업장, 작은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더 낮은 임금을 준다는 것이 또 정말 최저임금이 보호해야 될 대상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휴시간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제도 개선을 한다 안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을 최저임금위원회 자체에서도 먼저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그 근로자위원들이 사퇴하시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시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이 논의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좀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 이번에는 안 하는 걸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외국인 근로자를 두고 있는 그 영세기업 같은 경우에 이들에게는 숙식비가 원래 보통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숙식비 지원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달라 이런 요구가 있다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숙식비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급여 이외에 따로요? 예. 급여에 포함시켜서 주는 거죠. 그게 포함시켜서 주는 급여의 항목 중에 숙식비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근데 그거는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숙식비도 명확하게 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 경우에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은 아닌데 연도별로 제가 5개년에 걸쳐서 숙식비는 넣을 수 있게 현금으로 명확하게 지급되는 거는 넣을 수 있는 도록 법이 개정이 됐고요.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데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 그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노동계에서는 나는 어디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또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해서 이 최저임금위원회 존립 자체가 위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간의 의견 대립이 특히 제도 개선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 대립이 심각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예. 네, 노동계 의원님들이 이제 사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뿐 아니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발전을 위한 연구나 건의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통상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 이제
모이셨다가 그다음에 헤어지고 다시 모이시고 이러는데 최저임금 결정 시기는 내년 최저임금은 이제 결정이 됐고 그 다음 해 최저임금을 내년 보통 3월부터 심의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전 단계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노동계를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여쭙겠는데요. 그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있습니다. 예컨대 뭐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런 분들 혹은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그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저희가 최저임금은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걸 많이 일단 최저임금 금액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요. 예. 내년도가 8,590원이고 그게 월급으로 따지면 179만 5,310원 그러니까 180만 원에서 한 4,690원 정도 부족한 금액인데 그렇죠. 이 부분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지방관서마다 저희가 최저임금 준수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위반됐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영세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인노무사나 이런 지도상담을 통해 갖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과 함께했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2부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 당정의 대응 방안 짚어보겠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이 있었죠. 또다시 일본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요. 남북 경협으로 일본을 따라잡겠다라고 말했는데요. 과연 남북 경협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정 의원은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시니까 막 스튜디오가 밝아졌습니다. 혹시 보이는 라디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밝아졌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죠. 그다음에 이재정 의원과 함께하는 코너명을 아직 저희가 못 정했는데 여러분이 좀 정해주셔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이재정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 토크 코너명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골라서 정말 의원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토크 한번 해보는데요. 우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남북 경협이 지금 한일 문제를 풀 열쇠가 되느냐. 그리고 이 시점에 약간 뜬구름 잡는 식의 남북 경협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타당했느냐. 이제까지가 사실은 논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사실상 대일 문제가 아니었더라도 남북 경협 문제가 이야기 될 수밖에 없는 국제 정세였습니다. 사실상 이제 뭐 북미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한 상황에서도 이제는 남북 경협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남북 간의 이런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상 세계 경제 전반의 추세가 저성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나라 같이 개발도상국을 넘어선 나라일수록 그런 저성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돌파구가 필요한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대국에 휘둘리게 되는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다시 보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장점이기도 했거든요. 네. 바로 그 점이 바로 남북 경협이고 우리나라 저성장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점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랜들이 사실은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으로 이미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상황에 절대적인 것들이 바로 북한으로 가로막혀 있는 이제 정말 대륙으로 뻗어가기 그렇죠. 위한 북한이라는 우리하고 사실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우리의 민족 그 공간이었는데 대일 문제의 즈음에서 그 문제가 다시 한번 환기될 수밖에 없는 이제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국제 정세랑 우리 경제 상황이랑 맞물려서 전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얘기고 정말 대일 문제를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일본의 반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세계를 보는 시야 안에서 미래를 구상하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필요한 이야기였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저는 사실 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합쳐도 사실 되게 작은 나라인데 남한하고 북한으로 완전히 잘려져 있는 데다가 서로 간에 그 군사적으로 얼마나 그 소모적인 대치가 많습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대국으로 성장을 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리고 또 북한도 나름대로 엄청나게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남한과 북한이 합쳐지게 되면 정말 대단할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의 경제 성장에서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차치하더라도 그렇죠. 일본 역시도 필요합니다. 남북한이 이런 식으로 단절된 것들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대륙으로 연결되는 어떤 관문이 되었을 때 일본 입장에서도 대유럽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등등을 향한 본인들의 경제 진출을 위해서도 교두보가 될 겁니다. 일본 역시도 지금처럼 대한민국을 외면하고는 본인들의 세계를 향한 경제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합치게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닌가. 네. 여기서 더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 해봤는데 역시 또 의원님께서는 좀 대국적으로 같이 커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같이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소미아에 대한 논의가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도 계속 뜨겁고 오늘도 뜨겁고 맨날 요즘 뜨거운데요. 그 민주당의 30 의원이 일본 패전일인 8월 15일 광복절을 맞춰서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네. 그리고 또 그 청와대나 뭐 정부 행정부 내에서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께서는 이 연장 문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단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이제 협정이라는 것은 쌍방 간의 입장이 반영된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가장 내밀한 정보인 군사 정보를 교환한다는 건 상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고 네. 특히 일본이 명분으로 들었던 것들이 바로 그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경제적 신뢰도 무너뜨리는 마당에 이 안보 상황에서 가장 내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느냐 이 문제. 논리 필연적으로는 파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일본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일 군사보호협정도 참 기형적이었어요. 당초 체결되던 당시에 국회의 비준을 받는다든지 탄탄한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보면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고 일방이 사실상 이제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은 연장이 안 되는 되죠. 겁니다. 네. 그 표시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 정도로 사실상 그 주고받는 내용들에 비하면 굉장히 허술한 협정 체계였습니다.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수차례 시도하다가 사실상 최순실 사태 이제 두리뭉실하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간 케이스에서 체결된 협정인데요. 그리고 또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미국의 이해관계라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미일 전반적인 이제 세계 동맹 관계, 안보 지형 질서에 있어서 새롭게 여러 가지 충돌 현상이 있고,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조정적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건 미국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처럼 막연하게, 한미 동맹을 깨는 행동이야 라고 반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역시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면에서도, 미국의 외교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자 노선을 선택했거든요. 네네. 사실상
마지막으로는 뭐 파기라고 부르기는 합니다만은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우리나라의 서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국이 되더라도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은 일본이고요. 저희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얘기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그렇죠. 측면의 것들을 다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어쩔 수 없이 초래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단순한 건 아니니까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건데요.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들 5분이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2012년도와 2018년도 대법원 판결이 잘 됐냐 못 됐냐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 논문이 있어요. 네. 그 논문에 대한 얘기가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 일간지에. 그러면서 서울대 로스쿨 교수 5명도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제 논지로 그 글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 국제공법 하시는 분인데 1965년도에 우리가 체결했던 한일 청구권 협정 그 한일 청구권 협정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가 요즘 나오니까 네. 그 재검토 협정을 위해서 뭘 봐야 되느냐? 당시에 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해서 기타 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배상이 끝난 걸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요점으로 나왔던 바로 그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뭐 보상 그리고 기타 청구권 이 말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그 말 자체가 65년도 한일협정으로 모든 걸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이나 일부 야당의 주장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법률 상식으로 돌아가면 돼요. 사실상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좌지우지,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가라고 네. 가장 기초적인 법률 지식을 가지고 물어보면 없거든요. 네. 국가 간에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개인 청구권에 서로 이제 논란이 있지만 개인 청구권 부분을 국가가 언급했다 할지라도 그건 국가 대 국가 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타방 국가를 상대로 해서 다른 법률 주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 청구권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사법부의 판결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건 그분이 로스쿨 교수님들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어떤 논리적 근거로 하셨는지 가늠이 전혀 안 될 정도고요. 사실상 그런 국가 간의 협정이라는 것을 지금 집권당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솔루션을 내놓은 겁니다. 그중에 네. 하나가 바로 전범 기업과 그리고 또 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이득을 봤던 우리나라 기업 간의 양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배상을 하는 방법을 고민을 했던 거죠. 기타 네. 다른 고민들도 그런 것에 기초한 건데요. 그런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이해와 법리적으로 선명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플러스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소멸시효 문제 제가 아마 이제 소멸시효와 관련된 배상 청구권 관련된 전문 변호사 중에 한 명인데요. 그렇죠. 네. 예, 군 뭐 의문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법률 이제 재심 문제에 있어서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뤘었는데요. 실제 여러 케이스를 조사를 해보면요, 소멸시효 문제, 뭐 형사시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그 소멸시효 제도가 인정했던 이익을 누릴 수 없는 범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또는 뭐 제노사이드 같은 집단 학살, 그다음에 국가 폭력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한 다중 학살 등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라는 우리가 어떤 편익을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제도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절대 선은 아니에요. 그 제도를 활용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연적인 어떤 도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국제 법리로도 그리고 또 우리 민사 법리로도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너무 어려운 얘기들, 예. 법리적인 얘기들을 하고 네네, 있지만 예. 국민의 상식이라는 게 사실 법감정이라는 게 실제 법 논리에 반영되는 것과 다르지 그렇죠. 않습니다. 예. 상식이 이해 못하는 법리는 극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그 65년 체제 청산위원회를 설치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비롯해서 정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한일 간 기본 조약들도 같이 다 함께 재검토하자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청산위원회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것도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체제 청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협정을 파기하자는 얘기가 아닌데 네. 기어코 국가 대 국가의 협정을 파기하자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뭐 정의당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저도 했던 얘기거든요. 저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6~5년 체제는 사실 전후 문제가 네. 예.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 우리나라의 지분이 적었던 상황에서 사실상 지금으로서 보기엔 너무 불합리한 그렇죠. 그런 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국제 질서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그때와 달라졌습니다.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다르고요. 세계사회에서 인정하는 것, 목소리 크기도 달라졌습니다. 이런 질서 재편에 대한민국의 지분이 정확히 반영된 네네. 새로운 미래 체제를 구상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그게 바로 국제 안보 질서의 변형이라든지 경제 질서의 변형, 그리고 미일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모든 것들을 내밀히 분석한다면은 그 정도 해안은 있어야 우리나라도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일본을 달래서 된다? 이거는 이 사안의 본질, 전 세계적인 지각 변동을 못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어제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하라, 아베를 가서 빨리 만나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한일 갈등 극대화에는 문 정부의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품 국산화라고 하는 거는 신쇄국주의다, 이런 발언을 발언을 엄청나게 쏟아내셨는데 어떻습니까? 문 대통령이 정략적 의도가 있는지, 또 신쇄국주의라는 게 정확히 뭔지 동의하십니까? 뭐 일일이 대꾸할 필요도 없겠네요.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만이 아니라 네. 뭐 교회 목사님들도 그러니까요. 뭐 우리나라는 일본이 멸망시키지 않았어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했고, 문재인 정권 끝내 반일을 고집하면 정권 교체를 하겠다. 뭐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승전국이 아니고 일본한테 정범기업 국가다 이랬죠. 독립국으로 인정해준 은혜를 왜 원수로 갚느냐,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겠냐, 이런 얘기가 어제 그 보수 세력, 극우 보수 세력에서 나왔어요. 그런 걸 보면은 사실 보수의 장점은 안보와 외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보수가 어느 순간부터 그 능력들을 상실해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안보라는 거, 국방이라는 거는 단순한 뭐 무기 경쟁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방식의 오기로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불편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보수 정당으로 전체판을 예민하게 읽어낼 수 있는 실력 있는 보수가 되길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력이 없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전체판을 못 보고 있다는 게 더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와 의견이 다르다가 아니라 이런 국제전선 전반을 읽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동반자가 필요하거든요. 야당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야당이 사라진 것 같은 아쉬움이 더 듭니다. 분노보다 아쉬운 마음,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분노보다 서글픈 마음을 품고서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잠시 후 3부에서는요,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는 소식 알려드릴 건데요. 어제도 주식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입니다. 경제 박뉴스에서 보겠습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요. 10분에 돌아옵니다.